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42탄입니다. 제가 원래 저희 정치, 시사 정치는 좀 많이 안 다루려고 발버둥을 쳐왔는데 상황인 만큼 시사 정치를 다루게 생겼네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사의 기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죽을래 살래 이걸 저희가 이제 말을 좀 던져야죠. 이런 정도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개겼는데도 지난 지선에서 33%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웬만큼만 작동해 주면 좋죠. 근데 웬만큼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정말 여러 사람 짜증나게 하루아침에 죽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안락사 같이 앞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죽어갈 테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후자가 되면. 차라리 당이 깨져야죠,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이 김성태 원내총무가 이 사람이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홍준표는 문희만 대표지 실제로는 김성태의 당이었거든요. 김성태 독주 체제였다고요, 원내대표. 또 김성태는 유턴파에 탈당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 유턴파의 대표 선수죠. 김무성이 뒷전을 봐주고 김성태가 앞전인데, 이 김성태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비대위원장 같은 거 이제 꼽아 넣고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그것도 유턴파가 이젠 당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당을 장악을 하면 유턴파의 김무성이 뒷빼고 김성태가 앞전이라고 보이는데, 전 양김 체제라고 봅니다. 이 양김이 당을 장악을 하면 이제 임명진 버전 2가 비대위원장 오겠죠. 임명진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정원양으로 만든 주역이잖아요. 임명진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 문희만 그럴듯한 사람, 이 버전 2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올 거고, 지금 당의 핵심 지도부가 없거든요. 그냥 다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떠돌아다녀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서 양김, 김무성, 김성태, 양김 인맥에 의한 사당화가 심해지겠죠.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그 소문이 돌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사야당이다. 진짜 야당이 아니라 유사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소문이 지금도 돌아요. 그게 그런 소문이 더 무성해질 거라고요. 그런 의혹이. 이거는 자유한국당 안락사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내놓는 그림은 자유한국당이 2년에 걸쳐 가지고 안락사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의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하냐. 이게 근시안적이라서 그래요. 원내 구성 때 상임위 같은 거 잘 배정받으려고. 그거 잘 배정받으면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뭔가 좀 입지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따라서 이건 당권을 장악하고 원내대표를 장악한 사람들한테 내놓고서 저항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원수 지려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무기력하게 저항을 안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김에 의한 자유한국당 안락사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황당한 자칭 보수, 자칭 우파 혹은 자칭 이제는 뭐에 안보 지킴이, 이런 개무식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김성태, 김무성 잘 앉아 있네요, 나란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의원들이 반란할 거냐 안락사 당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당이 안락사를 당하면요.
장담 드릴게요. 2020년 총선에서 이번과 같이 떼몰살 당해요. 배지들은. 당이 안락사 당하면 배지는 떼몰살 당합니다. 그럼 당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2025년 총선에서 다시 의원 배지 달고 싶으시면 지금 김성태나 당권파에 대해서 반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원 배지 달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에 질질 끌려가서 상임위나 뭐 한번 제대로 원구성 때 받아보겠다고 그 욕심에 지금 당권파에 질질 끌려가면 당이 죽어버리고 당이 안락사되고 그 결과는 배지 달긴커녕 떼몰살 당합니다. 2026년에. 의원들이 이걸 좀 느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무슨 사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단 10%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벌어지려면 저는 이 펜타곤, 이 오각형이요. 공포의 펜타곤을 갖춰야 됩니다. 이 공포의 펜타곤, 공포의 오각형을 갖추면 뒤집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도리, 비전, 전략, 전술, 주체 이 5개에 해당을 한다고 봐요. 그 결과는 이게 잘 갖춰지면 지금의 전대협 주사파 독재 체제를 끝장낼 자유민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그 도리인데 저는 이걸 탄핵이라고 평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있다고 보시겠지만 탄핵이라고 부르는 대신 정변, 일종의 정치 격변이니까 정변이에요. 정변을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탄핵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 뭐 사퇴하라고 막 했었죠. 그게 2016년 10월, 11월 요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일련의 정변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정치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공포증이 있어요. 박포비아예요. 박근혜 공포증. 다시 말해서 이 박근혜란 인물을 감옥 속에서 풀어놔주면 혹은 이게 무지하게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킬 거다라는 그 공포증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도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평양이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갈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사파나 전대협의 행태가 달라져요. 지금 전대협 주사파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전대협 출신들, 주사파 출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각종 고급 정보를 다 수집을 할 그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환상은 같지만 바보가 아니니까 이러한 그 평양 붕괴의 조짐이나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고급 정보의 바탕을 둬서 자기 나름대로는 통박을 잡는다고 계산을 잡고 전술을 그려요. 그러니까 야당도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이 그림처럼 이 황당한 짓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인데 전략이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에서 전략이 나오고 전략이라는 건 철학의 표현 형태인데 정당과 자유시민사회의 두 날개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전술은 뭐냐면 함부로 자기 발로 깨고 나오지 마라. 쫓겨나서 나오든지 아니면 찐득이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사보타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기고 물먹여야 된다. 당권파를. 당에서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그게 전술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쫓겨나오면 할 수 없어요. 해당행위자로 해서 제명되면 그 정도까지 개겨야 된다. 제명시켜 주세요까지. 그래서 제명 동조에서 탈당하고. 제명당할 정도로 개겨야 된다고요. 이 반란 일으킬 때.
자기 발로 깨고 나오면 안 돼요. 제명당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너무 확실하게 개기고 그게 바깥의 시민사회랑 같이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덕에 양김, 김성태와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김무성이 뒤로 물러나든지 그 정도로 싸움을 붙어줘야 돼요. 그게 전술이에요. 그럼 주체는 뭐냐? 이걸 같이 대우를 맞춰서 개기를 내면 한국당 혁신포럼 같은 게 하나 있어야죠. 혁신포럼이. 우리는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개긴다. 이게 돼야 되니까. 그 내부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재선 모임, 초선 모임, 아니 선수로 무슨 모여서 친목해요 지금? 당을 살리고 죽이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관점과 비전이 통합이 되어 있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가. 그거 만드셔야지. 지금 아직도 안 만들어 놨다는 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안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영업이에요. 그냥 자기 선거구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말이요. 2020년에 지금 자영업 폐업당하거든. 강제 폐업당해요. 떼몰살 당한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좀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리를 회복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 일종의 정변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정변이라고 부른 이유는 탄핵 사태 그럼 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혀 성격이 다른 4개의 층위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회가 주도한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권력투쟁이고 정치투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2016년 11월에 그게 대통령을 탄핵할 거리든 안 거리든 간에 권력투쟁하는 탄핵파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란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의 날개를 분지러뜨려야 자기들이 숨쉬고 살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증상은 벌써 2015년부터 나왔어요. 2016년이 되면 계속 그 들이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유승민이 원내 총무할 때 여러 개 들이받은 그 중에 하나가 시행령 파동안이에요. 법률을 국회가 정하면 시행령은 행정부가 정하는데 그 시행령을 국회에 검토받고 오케이 받아라라는 법률을 정했다고요. 그때 유승민이 원내 총무할 때 2016년 1은 초일 거예요. 그거를 박 대통령 쪽에서 입법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법에서 또 뭐 하나 고쳤죠. 그것도 입법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이 집권당이 그때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에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2016년 초에 2015년에 그게 내연이 됐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킨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의 관점은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한 사람들의 관점 나중에 그게 탄핵으로 나타나는데 탄핵 찬성으로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박근혜란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생존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면 이 박근혜 공포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 양반이 걸어다니는 1000만 표, 걸어다니는 1인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저 사람을 모시고는 자기들은 평생 숨도 못 쉬고 살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라는 건 권력투쟁, 정치투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추를 해놓고 그걸 사법부가 받아버렸다고 패를. 그럼 탄핵 인용이 되죠. 이거는 사법부의 업보예요. 헌재, 이 롤머리 이정미가 대표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업보예요. 이거는. 이 사법부의 업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두고 아마 아주 뼈아프게 평가될 겁니다.
이 헌법재판관 8명 출신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개업도 잘 못하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 정말 큰 업보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사법부에 의한 대한민국 사례든지 혹은 사법부에 의한 대한민국 구조든지.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해서 탄핵을 인용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조중동이나 범털 정치인들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사법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살해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혹은 대한민국의 뼈마디를 분지른 사건으로 본다고요. 대한민국을 불구로 만든 사건. 대한민국 구조냐, 대한민국을 불구로 만든 사건이냐, 중상해 사건이냐. 이거는 헌법재판관들 8분들한테 한 명에게 걸리는 업보라고요. 이게 두 개가 층위가 달라요. 탄핵 소추와 탄핵 인용이. 책임의 주체도 다르고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법 처리 무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무기의 주체는 정당이죠. 자, 박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켜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형사로 걸어가지고 사법 소추를 하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 시민 진영 사람은 그거 앞뒤 안 맞는 소리다. 그 사람 뭐 그게 형사적으로 뭐 걸만한 건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법소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법소추가 일어났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야 그거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성명서 한 줄 발표 안 했다고요. 그죠? 묵인한 거예요. 이 묵인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요. 하지 않음에 관한. 팔짱 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장기구속 재판 상태를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잔인무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정에서 예를 들자고요. 제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혹은 정치적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은 공안적인 그런 조치들, 뭐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가지고 역사교육 전쟁, 정상화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도 조직적 준비는 안 돼 있고 아카데미아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자라든지 교사 조직이라든지 아니 역사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데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이 반대했었다니까. 교총이. 그리고 교사 조직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거대한 싸움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막 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저는 치고 나가고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치고 나간 건 맞아. 못 따라간 건 다른 문제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밥 먹고 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거구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정치적 하중과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양반 곱게 퇴임하면 건강도 좋아.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어. 걸어다닌 1000만 표야. 저 양반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정치인으로서 숨도 못 쉬고 그냥 머리 조아려야 돼요. 오케이. 내가 그걸 못 보겠다. 음모 짜가지고 탄핵으로 날려버리자 해서 날리는 거 하고 그게 이제 탄핵 소추예요. 소추를 했더니 사법부가 덜컥 패를 받아줬어. 그건 탄핵 인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날리기 위해서 사법소추까지 했어. 그것도 나 찬성했어. 사법소추도. 그러나 장기구속을 무기는 안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야 그건 도리가 아니야.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나간 거야.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진태 의원이나 몇 명 빼고는 없잖아요. 이 장기구속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김성태나 나경원이나 김무성이나 주호영이나 유승민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일 저지른 사람들 입에서. 그래야 이게 뭔가가 그 구역권, 지금의 야권이
수습되는 거예요. 그 도덕성을 보여줘요. 아니 장기 구속 그렇게 시켜놓으면 안 돼. 그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풀겠냐고요. 겁나서 안 풀어요. 문재인 정부.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야, 박 대통령 저 감옥서 나오면 또 태풍 일으켜가지고 우리 또 그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고 큰일 나는데 하는 걱정이 있더라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안 풀릴 거니까 이 명분은 먹어서 찾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수습될 거 아니냐고요. 극단적으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층위를 나눠줘야 된다. 층위를 나눠줘야 적아가 구분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래서 마지막 선은 어디까지냐. 장기 구속 반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회복해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불구속 재판하면서 공정한 재판해라. 무슨 관심법에 의한 재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정치권이 구여권, 지금 야권이 모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 붙잡고 그럼 당신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럼 둘로 나뉘겠죠. 아니 그때 탄핵소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좀 하자는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할 만한 일이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장기 구속 저렇게 시켜놓고 구속재판 저렇게 질질 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법에서는 그래도 그게 법에 관한 건데 인민재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관심법이나.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법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국민정서법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그 정서라는 게 떼초풀 정서고 그거 다 언론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태반인데 사법부가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일수록 구여권에서 더욱더 그 입장을 그렇게 취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쟤 프로구나 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리가 없는 짓이라니까요. 이거는. 저는 제가 욕 바가지로 먹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재판에 반대하고 공정한 사법적 재판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그건 묻어버리고 같은 편으로 일단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 마지노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층위를 나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너 탄핵파지. 오케이. 탄핵이 어디에 탄핵파냐 이거야. 탄핵 소추? 탄핵 인용? 사법 처리? 아니면 지금 상태로 저렇게 깜빵에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가둬놓고 조리 돌리듯이 인격살인적인 저런 재판을 진행하는 거? 너 그 축이 중에 어디까지 인정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반대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마지막 층위를 반대한다 그런다면 일단 같은 솥밥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품이 넓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막중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다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예요. 제가 감옥 나왔을 때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그 범털들한테 작년 이맘때죠. 범털들한테 제가 메신저를 넣어서 당신들이 나서서 이 불구속 재판하고 공정한 재판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못한다고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들이 정말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그런 걸 참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도리를 뭐 지금이라도 알까요? 글쎄요. 여기서 구분점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한국당 혁신 포럼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과 공정한 사법재판을 요구해야 된다. 단 우리 내부에 우리 이 혁신 포럼 안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있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탄핵이 정당했냐 그러려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무슨 그 같은 솥밥을 지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공포증을 극복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걸어다니는 1000만 표고 걸어다니는 1인 정당이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 안 죽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저렇게 개판을 쳤는데도 지선에서 33%를 모아주잖아요. 우리 죽어서 사라질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33%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에 의하면 제도권 언론, KBS, MBC, 지상파, 종편, 조중동에 의하면 우리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거의 도라이고 사회 부적응자잖아요. 그런데 도라이와 사회 부적응자가 전 인구의 33%야. 그럼 그게 도라이나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도 어엿한 물락이란 소리예요. 그 정치적 지도를 하고 있는 정당이 저렇게 개판 치는데도 33%란 얘기는 잠재적으로는 50%가 넘는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정당만 제대로 쓰면. 그러니까 언론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론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범주 바깥으로 비정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절대 비정상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메인스트림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류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냐? 정당이 주류를 대표하는 정당이 저렇게 안락사 지경으로 들어가서 개판을 치고 있는데 33% 나왔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는 여전히 주류란 소리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가칭 한국당 혁신 포럼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조차도 박근혜라는 인물을 소중한 정치 자산으로 쓰겠다. 정치 상징 아이콘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저 양반 성격이 있어 갖고요.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저기 정당 정책을 그렇게 깊게 관계 안 해요. 점잖은 상징만 연출할 거라고요. 그렇게 상징을 연출하는 그 포지셔닝을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원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화해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시그널을 먼저 보내야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감옥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한국당 의원들이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건 여성 대통령인데 그러면 감옥 바깥의 것들이 감옥 안 사람한테 시그널 보내야죠. 그 도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리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한국당이 도리 안 회복하면 저는 그러니까 탄핵파랑 헤어져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했고 뭐 했더라도 이 마지막 선이 있다고요. 탄핵의 공과, 탄핵의 시비, 탄핵의 정당성 그건 오케이 다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 앞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각 선거구에서. 그러고서 딱 덮어버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여성 대통령을 사실상 실정법상 관행상 보면 저거 별 죄도 없는데 몇십 년에 어마어마한 그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소시오패스 그 연쇄살인범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때리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그 인격살인적 조리돌림 재판을 하고 장기 구금을 해놓고 이거는 나라 꼴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 옛날에 탄핵 주도한 사람이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냐고. 거기서부터 국민들의 감정이 이 자유민주 성향 시민들의 감정에 고양되고 녹아나고 화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되지. 박 대통령 나오시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정치 자산과 정치 상징으로 현역 정치는 안 하시더라도 해주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원한다. 특히 그분이 개성공단을 철수했다든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든지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나고 보니까 지금과 같이 엄중하게 또 지능적으로 북한을 다뤄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업적이었다.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이런 얘기를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김성태나 나경원이 하면 그거 그냥 그 순간에 대통령급 반열되는 거야. 그 사람들. 나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클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클 얘기를. 그리고 쇼 얼마나 잘해 김무성. 그리고 딱 저기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그 다음에 펑펑 울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 가서 펑펑 울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김대중 묘소에 가서 목례만 살짝 하고 이러고서 딱 오면은 그런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퍼포먼스를 국민들은. 이 자한당, 자유민주 성향의 지지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바본지 아니면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런 걸 아예 엄두를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저 당이 살아요. 살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가지 못한다면 죽는 거죠. 근데 죽으려면 저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저항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요. 국민들이 정말 완전히 그 다음에 아무 건전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을 못 가더라도 한국당 혁신 포럼이 만들어져서 찐득이처럼 개기고 대들고 반란을 계속 일으켜줘야 된다고요. 제명당에서 쫓겨날 때까지. 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비전 안 가지면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전번 세뇌 탈출에도 2번 얘기했지만, 제 느낌이 기억에 맞으면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자유한국당의 제일 중요한 당론이 뭐였어요? 전술핵 운영, 자체 핵무장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술핵이 전술핵이냐고요. 전략핵하고 전술핵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홀랑 들어가서 뭐 요만한 핵폭탄이 두께 요만한 거 3cm인데 얘 다이아미터 3cm예요. 두 뼘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해요. 다이아미터 직경이 요만하고 길이 3m 50쯤 되는 이 두 발이죠. 3m 50이면 제 키가 작으니까 3m 50쯤 되는 요런 애가 싹 해서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빵 터지면 이게 TNT 한 10,000톤만 세팅해도 파괴력은 지표 폭발 TNT 20만 톤 이상에 해당하니까 파괴력은 히로시마의 12배, 13배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전술핵이에요? TNT 폭발력만 따지면 전술핵이죠. 10,000톤이니까. 히로시마의 3분의 2 정도 되니까. 그러나 파괴력으로 보면 이게 전술핵이냐고요. 전략핵이지.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가 있는데 자체 핵무장 소리하고 자체 핵무장하면 문재인 정부 핵무장해요? 전술핵 같은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무식하니까 여기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해서 이게 얼마나 개무식한 짓이냐고요. 이런 정당에 국민이 33% 준 거예요. 뭐 김성태 그래서 내가 말할게요. 김성태 의원이 요번에 패배한 게 수구적 무슨 대북관과 수부적 대북관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라 당신들 이런 데 가서 이 판문점 앞에 가서 이런 그 개무식한 행태에서 패배한 거요. 무식해서.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가요. 미국에서 뭐라고 한다고 트럼프가 어쩌고 원망하는 소리 잔뜩 나오지만 그거 다 그런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세뇌 탈출해서 얘기하지만 미국이 막강한 경제 봉쇄와 막강한 군사 포위에 바탕한 CVID를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CVID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이라는 건 완벽하며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개혁 개방 liberalization CVIL과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임이에요 이거. 그럼 김정은이 계몽군주로 바뀌어갖고 CVID, CVIL 개혁 개방 자유화를 주도할까요? 못해요. 급변은 필연적이라고요. 급변이 오고 나면 어떻게 갈 거냐.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행정기구, 예를 들면 TA라는 게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의 준말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선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이행해 간다고요. 한 5년, 10년에 걸쳐서. 그게 2단계예요. 임시행정기구 및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립이.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조금 성장해 가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의 국민투표에서 국가통일이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게 3단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 아래 연방제 통일이 되겠죠. 동질적 자유민주 체제. 이게 3단계 통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3단계 자유통일에 관한 확신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당이. 그러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혹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나. 아니 100석짜리 정당 같으면은 온갖 좋은 국내외 학자들 정보 또 미공개로 정보기관 출신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항상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연구하는 그 팀을 하나 조직을 해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의 특히 트럼프 행정부 쪽에 이 전략이 어떻게 되거나 이게 계속 레이더 돌릴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있거든.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3단계 자유통일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라고 이게. 그래야 거기서 과감한 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전략이 있어야겠죠. 전략은 철학이에요. 이거요. 제가 그냥 좀 과격한 소리 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가든 말든 저희 자유시민들이 열이 받아 있어서요. 앞으로 1, 2년 안에 2020년 총선 전에 100만 이상의 자유시민의 조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중에 돈 내는 멤버만 3, 40만 명쯤 되는 이런 조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게. 이거 자유한국당이 잘 가도 만들어지고요. 못 가도 만들어져요. 이게 상수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상수화시킬 거라고요. 저는 여기저기서 그 조짐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만들어지는 이런 자유시민 조직은 뭐 선거구에서 이권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비지 받아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그러고 뭐 구청에서 나오는 무슨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고 무슨 건설에 좀 끼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 정당 정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비전, 그러니까 철학, 정치 철학에 대해서 동감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요. 뭐냐, 뭐 그렇게 어려운 철학 아니에요. 겉으로 써놓으면. 우선 독립적 개인. 때 이전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독립적 개인이다 이거요. 두 번째, 사유재산과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 요새. 생각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거든요. 뭐 학력과 상관없이. 세 번째, 이건 좀 힘들어요. 지금 해야 된다고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당해가지고 우리가 야 진실이 이렇게까지 조롱당하고 모멸당하고 짓밟힐 수 있는 거야? 세뇌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엄청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럼 그걸 철학화시키면 뭐가 돼요? 진실을 존중해서 진실에 비추어 나의 의견, 입장,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조정한다는 이 진실 존중 마인드거든요. 이 세 번째가. 우리 사회에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고급 관료한테도 별로 없고요. 저거에도 없고요. 대학 교수들한테도 없고요. 그러나 이게 뭔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아요. 특히 영드 미드 보세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보세요. 그 영화들의 대부분의 영화들의 주제가 뭐냐면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이에요. 걔들 용어로 incorruptible individual.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이 뭐냐. 조직이나 혹은 세상의 거짓을 발견해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위해서 나서는 자, 진실을 옹호하는 자, 진실을 추켜드는 자. 그게 영드나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내는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매일 보거든. 그게 뭔지 어렴풋하게 감들이 있다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건 감이 있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범, 전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의 기풍이 돼가요. 이걸 기풍으로 삼겠다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자유시민들이라고요. 진실 존중을 기풍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삶과 사회의 관행에 대해서 쓸데없고 잔인한 충격과 교란을 주는 것을 최소화해서 지속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혁명 때 이거는 사회 개혁한다고 사람 잡아다가 그냥 목을 막 썰잖아요. 혁명은. 혁명 아니더라도요.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요새. 아니 최저임금제라 그래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가지고 그냥 자영업자들 수백만 자영업자들과 수백만의 중소기업인들의 삶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교란을 시켜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알량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위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자기들의 환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을 삶을 교란을 시켰고 그건 1차에 불과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나요. 고용 안 하고 장사 안 하면 되니까. 손해보면 되니까. 손해도 못 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용시장의 맨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뭐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거 금지했다고요? 건설업 완전 개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은 비 안 오고 할 때 막 달라붙어 설이 안 오고 안 얼고 할 때 막 달라붙어서 한꺼번에 쫙 일을 빼줘야 되는데 진도를 52시간씩 똑똑똑 끊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종에 퍽퍽 맥이 끊기는 업종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기들의 알량한 그런 어떤 그릇된 관념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삶을 막 교란하거든요. 원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자력. 지금 우리 원전에 의한 전기 공급량 비중이 50% 밑작 저쪽일 거예요. 한 8, 90%에서 엄청 낮아졌다고요. 그래서 한수원이 완전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값 퍽 뛰어요. 그럼 한계선상에서 제조업하는 데랑 일반 가구 여기는 그냥 완전히 물속에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코스트 뛰어갖고. 농가도 많이 쓰니까. 농업도 그렇죠. 그게 살벌한 지금 상황이라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개인을 중시하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고요.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고요. 우리는 지속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 자유민주 시민의 정치 철학이라고요. 우리가 정치인한테 요구하는 건 지역사회에서 500명, 1000명 스크럼 짜서 정치인 서포트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돈 내는 사람 1000명이면요.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전국적으로 유권자 돈 내는 유료 멤버십 25만 명 모이면 끝나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1년 노력하니까 돈 내는 유권자 전국적으로 제가 1200명, 1300명, 1400명, 1500명 모았어요. 계속 돈 내시는 분들. 저는 아무 기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뭐 신앙을 같이 쉐어한다든지 다른 기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모으기 시작을 하면 그분들은 2, 3개월 만에 2000명, 3000명 모은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나서서 모으면 20만 그냥 모으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로 딱 엮여버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말씀드리는데 이거 급하면 일어날 일이에요. 일이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25만 딱 만들어지면요. 한 선거구당 1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돈 내는 회원이 멤버가.
그럼 돈 안 내는 회원은 그 언저리로 너덧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만 명 조직이 이게. 그럼 밀어주겠다 이거 국회의원들. 그럼 그거 밀어주면 그 대가로 뭐 주차장 운영하라고 뭐 12지 뭐 불화해주고 12지 빌려줘? 아니요. 그런 대가 안 받아요. 우리를 섬겨줘? 그런 대가 안 받아요. 우리 안 섬겨줘도 돼. 우리한테 충성 안 해도 돼. 단 어디에 충성하냐? 철학에 충성해라 이거예요. 관점에 충성해라 이거예요. 가치관에 충성해라 이거예요. 가치관을 섬기고 철학을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요구한다고요. 우리 조직을 섬겨주고 우리 조직에게 충성바치지 않아도 된다. 정치인은. 우리가 섬기는 가치관과 우리가 섬기는 철학과 우리가 섬기는 관점을 당신 빠찌도 같이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 먹을 빵 한 푼도 안 챙겨줘도 되니까. 그런 시민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유권자 조직이. 관점,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독립적 개인,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세계시장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시장에 대한 존중이죠. 그 다음에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지속과 혁신 사이의 균형. 이거요, 제 말 아니에요. 이 세 사람 말을 대충 합치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물론 세계시장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여기엔. 그러나 시장은 있다고요. 이게 누구냐? 에드먼드 버크. 이 사람. (1780년대부터) 1800년대 한 10년, 20년경까지 영국 정치를 주도한 개혁가죠. 프랑스 혁명, 피바다 혁명에 반대했고 영국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벽돌이나 나무가 아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존엄한 그런 존재다. 따라서 사회를 합리적으로 만든답시고 개인을 막 그냥 썰어서 죽이고 막 그 구성품처럼 다루고 사회의 구성품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사회는 변화와 지속 사이의 균형점을 따라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읊어드린 네 번째 그 네 개의 원칙 중에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다 이 사람 얘기예요.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현대 기독교 정치 철학, 기독교 사상의 아버지죠. 덴마크 사람이고 19세기 중엽 덴마크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그런 얘기라고요. 익명 때는 거짓과 선동의 밥이다. 인간은 익명 때가 되면 거짓과 선동에 그냥 놀아난다. 인간은 오직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됐을 때, 독립적 개인이 됐을 때 진실을 알아볼 수 있고 진실 친화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적 개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현대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다음 니체 역시 굉장히 독립적 개인 중시했고요. 이 사람은 독립적 개인의 개인됨이라는 건 진실 존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 존중을 으뜸 미덕으로 삼아야 된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에요.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뭐 이렇게 찾아서 무엇이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 간절한 그 관점, 우리의 간절한 생각을 담아내는 철학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이렇게 이제 흘러요. 여기에다 이제 피터 드루아카 정도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의 관점을 다 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19세기, 20세기 지성사에서 보면 족탈불급에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그 고봉에는 미치지 못하는 최고봉의 사람들인 거예요. 피터 드루아카, 니체, 키에르케가르, 쉐렌 키에르케가르, 에드먼드 버크.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라니까요. 우리가 고급이라니까요.
이런 최고급의 지성만이 우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 성향의 시민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백모는 이제 백모 세뇌탈출이라는 제 책에서 계속 저는 책에서 지난 한 8, 9년간 번역하거나 써온 책에서 계속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골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하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드릴게요. 우리가 전략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정치 철학, 자유민주주의 관점,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그걸 몸통으로 정당 정치인도 거기에 충성을 바치고 자유시민사회도 자유시민의 조직도 거기에 충성을 바치겠다 이거예요. 그럼 두 날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인들로 당신 선거구에 있는 우리 자유시민들을 그 조직에 무슨 이권 챙겨주거나 그거 앞에서 비굴하게 섬기거나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오직 하나, 자유민주 정치철학, 자유민주 가치관, 자유민주 관점을 섬기고 거기에 충성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동지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 아무것도 없는 거 없어도 우리가 우리 발품 팔아서 우리 돈 들여서 밀어가지고 당신을 인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두 날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을 중심으로 정당 정치의 날개와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날개 두 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봐요. 저 같은 놈도 아무것도 아닌 놈도 그냥 글쟁이고 그냥 지성질 못 이겨서 날뛰는 놈에 불과한 놈이 그냥 1년 동안 개기니까 한 1,300~1,400명 유료 회원 이상 모이고 요새도 계속 늘어요. 요새같이 힘 빠지는 세월에도. 그러니까 이건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게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끌거나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훨씬 더 쉽게 가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술이죠. 주체. 전술은 진득이 사보타주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체는 가칭 한국당 혁신포럼 이런 게 돼야 되고요. 국회의원들 한 20~30명이라도 모여서. 이거 잘못 원내 총무, 원내 동무라고 쓸 뻔했네. 원내 총무죠. 원내 총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총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의총에서 의제를 삼을까요? 김성태가 의총 사회자거든요. 원내 총무가. 의제 안 삼으려고 들죠. 그럼 그때 뭐라고 싸우냐? conflict of interest 아니냐. 이해 당사자잖아. 이해 당사자니까 너에 대한 얘기니까 너는 지금 사회 보지 마. 빠져. 그럼 나 계속 사회 보겠다고 나올 거 아니야. 야, 너 이해 당사자가 지금 너 사퇴 결의안을 의제로 다루려고 하는데 네가 왜 사회 보겠다는 거야? 너 무식하냐? 너 이해 당사자는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 너 알아 몰라? 그걸 이해관계 상충이라 그러지? conflict of interest라 그러지? 모르냐? 영화사전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이거 conflict랑 interest란 단어랑 conflict of interest 한번 찾아봐. 공부해봐. 세상이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 무식한 자야. 이러고서 김성태 들이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도 김성태 그래도 고집부려? 그러면 당 마비를 무릅쓰고 개겨야 돼요. 그냥 진드기처럼 사보타지로 해야 돼요. 제가 감히 보장드릴게요. 한국당에서요. 도리, 비전, 아까 말한 그 도리예요. 그 도리는 뭐냐?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던 간에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거를 기본적인 공통으로 내세우는 도리, 그다음 비전. 그러니까 평양의 붕괴와 자유통일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자유통일은 한달음에 습수통일로 오는 게 아니라 평양 붕괴 과정,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설립에 의해서 북한 주민이 정상적 당당한 개인으로 부활되는 과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가가 연방제 형태로 통합되는 과정. 두 개의 자유민주 국가가 이렇게 올 거다라는 비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자유민주 철학, 관점, 가치관에 의해서 정당 정치인과 시민사회 조직이 두 날개를 갖추겠다는 전략.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찐득이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도발하고 당권파를 압박하고 그래서 당권파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당권파가 견디다 못해서 우리 전체를 해당 핵인자로 규정해서 우리를 쫓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그 전술. 그때 우리라는 거는 바로 한국당 혁신포럼이라는 배짱 있는 강골의 국회의원 단 5명이건 10명이 주도하는 한 7, 80명의 그 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요. 그날로 한국당 지지율 민주당까지 육박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배불러 터진 정치 자영업자, 지역구를 상대로 한 정치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상류층을 대변해서 금수저를 대변해서 정치질하는 거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 있는 거라고요. 제대로 좀 싸워보시라고.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얘기 뭐냐? 겁에 질린 양떼가 돼서, 양은요 옆에 놈이 죽어 자빠져도 그 옆에서 풀 뜯어요. 굉장히 멍청해요. 천연덕스럽고. 겁에 질린 양떼가 돼서 정당이 2018년 19년 동안 천천히 안락사당하고 그 결과 2020년에 배지가 떼몰살 당할 거냐. 혹은 공포의 오각형, 공포의 펜타곤, 도리, 비전, 전략, 전술, 주체를 형성시킨 공포의 오각형을 만들어서 진드기 사보타주 투쟁을 할 거냐.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무지막지한 수십만 단위 이상의 유료 회원의 바탕을 한 100만 명 이상의 네트워크가 아마 준비될 거다. 당신들이 제대로만 선택하면, 제대로만 움직이면 그 무지막지한 시민의 힘이 당신들을 각 선거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드릴 거다. 각 선거구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